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저희가 이제 지도 가지고 주요 지역을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기본은 일단 명칭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사실은 단과 수업조차도 이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 조금씩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지명이 그냥 당연히 안다는 가정 속에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솔직히 당연히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또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과가 자꾸 길어져, 수업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일부를 지금 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냥 이거 무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오세요. 네, 그러려고. 됐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한반도 전체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 기본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틀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 틀은 대한제국대예요. 대한제국.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 표현의 가장 기본은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 이후에 일본의 주도로 우리를 이상하게 일본식으로 23부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고종이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파천한 이후에 대한제국 광무개혁 넘어갈 때 그 직전에 지방행정을 이렇게 개편하는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북한은 안 가봤지만 북한 얘기할 때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의 일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행정구역이 사실은 남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은 북한을 가보면 이걸 좀 더 쪼개놨어요. 그래서 무슨 자강도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더 쪼개놓고 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굳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을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방행정구역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디서 하냐면 통일신라 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통일신라 때는 전국을 9주로 나눕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듣고 끝. 됐죠? 그래서 한주, 강주, 명주, 양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9주로 나눠요. 그러다가 이게 고려가 되면 고려는 좀 특이한데 기본적인 5도로 끝나면 되는데 고려는 5도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상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개를 2개를 만들어요. 개가 2개야. 북개와 동개. 그래서 그냥 양개라고 부릅니다.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팔도강산 유람한다, 조선 팔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팔도가 지금 보시는 이 13도 체제 만들 때 원형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런데 팔도는 쉬워요. 그냥 지도 보면서 할게요.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고 끝. 8이잖아. 이건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 그러니까 합치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북쪽에 함경, 평안, 황해. 됐죠?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경기, 강원. 됐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수업할 때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수업할 때 얘를 뭐라 그러냐면 하삼도라고 불러요. 하삼도. 그러면 느낌 오셨죠? 아래쪽에 있는 3개의 도라고요. 그리고 이 하삼도가 항상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가장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오늘날처럼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산 건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한 4, 50년 된 얘기예요. 이 땅은 거의 2000년 정도, 2000년 이상 항상 여기가 인구 최밀집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력도 가장 높아요. 이게 하삼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볼게요. 전라, 충청, 경상. 됐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 있나요? 됐죠? 그러니까 조선 팔도는 쉬워요. 됐죠? 별거 아니야. 해볼게요. 위에 3개, 가운데 2개, 밑에 3개. 되시죠? 함경, 평안, 황해, 경기, 강원, 그리고 전라, 충청, 경상. 되죠? 끝.
자,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구역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요 도시, 그래서 서울, 뭐 이런 건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죠? 우리 지금 어디 있죠? 서울인데요. 그죠? 네, 서울. 그 다음에, 무슨 대전이라든가 이런 도시는 한국사에서는 별로 다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조차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한국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다룰 일이 없어요. 몇 번 중간에 나오는데 크게 없습니다. 자, 나머지 지역들은 수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 시작하면서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 얘기 좀 살짝 했습니다. 자, 끝. 자, 두 번째. 우와. 여러분은 프린트 잘 보여? 좀 진하게 나왔지. 이게 원래 칼라야. 근데 여기 너무 안 보인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내가 눈이 침침한가?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사문화권 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나중에 선사시대에. 그래서 이 지도 띄워놓고 그냥 지명 얘기만 좀 해볼게요. 그냥 편하게 갈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그냥 한번 하고 가는 거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다와 육지가 만날 때, 바다와 육지가 만났을 때 바다 쪽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바다 쪽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으면 뭐라고 불러? 그냥 제가 할게요. 반도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데 이번에는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으면 뭐라 그러지? 그러면 뭐라 그래? 그 경우에는 만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만 얘기는 뭐 크게 뭐 할 일은 없는데 별로 얘기 없는데 뭐 원산만 정도? 근데 반도 얘기는 뭐 그냥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대륙과 바다가 만났죠? 그런데 바다 쪽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쑥 튀어나와 있잖아. 얘가 쑥 튀어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겠어? 반도야, 만이야? 반도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한반도라고 하죠. 모르면 퇴장이야.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는 오히려 여러분이 불쾌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자, 한반도 뭐예요? 퇴장이야.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중국 방향을 보시면 한반도 방향으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애 있지? 보이세요? 그쵸? 얘가 꼭 산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런데 동쪽을 향하죠? 동쪽을 향해서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산동반도라고 합니다. 되셨죠?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중국어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랑 쓰는 글자는 동력동자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중국어 뭐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뭐 전혀 못해서. 근데 중국 애들이 그 동력동을 발음할 때 우리가 들으면 약간 뚱으로 들려요. 그래서 산뚱. 됐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산뚱반도예요. 산뚱반도는 우리 역사에서 왜 자꾸 나오냐면 누가 뭐래도 한반도에서 중국을 갈 때 얘가 최단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산뚱반도는 일단 한반도와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거점일 수밖에 없어요.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잠깐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북쪽 만주로 올라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만주라고 할 때는 일단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나라 이제 국경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선의 바로 위에 북쪽 있죠? 위에 북쪽, 위에 요 북쪽, 요쪽 동네를 보통 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주는 실제로 남만주와 북만주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을 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오늘은 그냥 만주만 합시다.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옆쪽을 보시면 여기도 사실은 옛날에는 만주라고 했는데 이쪽 동네가 나중에 근현대사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현대사에서 보면
1860년 에로우 사건. 그러니까 아편 전쟁을 러시아가 중재해준 대가로 당시에 영프 연합군의 공격으로 베이징의 자금성이 무너지고 청나라 황제가 서쪽으로 도망가는 개망신을 당하거든. 청나라가 작살이 난 거야.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근데 그걸 러시아가 중재를 해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중국 애들한테 뺏어가는 땅이 있어. 그래서 이쪽 땅을 뭐라 그러냐면 요 옆에 보시면 보세요.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지. 그래서 바다와 접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연해주라고 합니다. 바다의 자에 접할 연자를 쓰는 거야. 연해주. 근데 이 연해주는 우리 역사에서 언제 나오냐면 일제강점기 우리의 독립운동의 산실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가면 저 연해주 지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면 1910년 국권비탈 이후에 우리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망명해서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근현대사에서 할게요. 끝.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 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뚱 튀어나오네. 얘 아까 산뚱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그 건너편에 보면 튀어나온 애가 하나 더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하천이 이렇게 하나 흘러요. 하천이. 되죠? 그런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 애들은 얘를 랴호허라고 불러요. 됐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중국어를 못해서. 그런데 그냥 저처럼 중국어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대충 듣잖아? 그러면 얘네들 발음하는 게 제 귀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흐 발음으로 들려요. 흐 발음. 그래서 강, 하천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으면 발음이 약간 흐 발음으로 들리거든. 그래서 랴호흐.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이 탄생한, 요거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중국 문명이 탄생한 중국 문명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쪽에 흐르는 황하거든요. 황하는 다 아시죠? 근데 실제로 중국 애들이 발음하는 걸 우리가 대충 들으면 뭐 황흐, 뭐 대충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쪽이 황흐, 그 다음에 여기가 랴호흐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외래어 표기법상은 랴호허,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랴호강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애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하라고 부릅니다. 요하. 근데 저 하천을 제가 굳이 왜 표시를 했냐면 저 하천이 저 지명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해볼게요. 그래서 요 동네 이름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요하의 동쪽이죠. 그래서 이쪽 동네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하의 동쪽이다. 그래서 요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서쪽 동네는 그러면 여긴 요동을 했으니까 저쪽 동네도 이름 알겠지?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요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지명이 그러니까 요서 요동이라는 요 지명이 바로 요하라는 강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동, 요서. 되죠? 요동, 요서. 근데 이 요동, 요서 얘기를 우리가 언제 하냐면 일단 삼국시대 가면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요동 얘기는 누구 때문에 하게 되냐면 이 요동은 고구려 때문에 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할 때. 자, 그리고 요서 얘기는 누구 때문에 하냐면 요서는 나중에 우리가 백제 최전성기, 그래서 백제 얘기를 배울 때 요서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4세기 백제 최전성기에 백제가 아예 요서에 백제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래서 4세기 백제 해외 진출, 강력한 해상 세력의 형성할 때 이 요서 지방 얘기를 할 거예요. 몇 가지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요동,
요소.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서와 요동, 됐죠? 요 동네를 그냥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해볼게요. 요 동네를 싸잡아서 요령 또는 요령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각 지명을 성 단위로 나눠놨거든. 됐죠? 그래서 요령 또는 요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정과 요소를 합친 요 지역을 보통 통칭해서, 그런데 이 요령인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냐면 선사시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건국할 때 고조선의 건국이 요령에서 이제 나라가 등장을 해서 한반도 쪽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후에 중심지가 대동강, 평양 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조선의 유물을 얘기할 때 비파용 동검,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들어두세요. 나중에 이런 유물들은 듣게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듣고 끝. 그래서 그런 게 막 출토되는 범위가 오늘날 우리가 추정컨대 이게 우리나라 최초 왕조인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추정을. 근데 그게 한반도의 북부와 요령성 일대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인 고조선은 요령성에서 한반도 북부에 이르러서 그 영역이 있었겠구나라고 오늘날 역사학에서 추정합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 얘기할 때 요령성이라고 해요. 되죠? 끝. 그러면 일단 요 동네 지명과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린 거야.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딱 더 할게요.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두면 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워낙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가끔 수업할 때 이게 필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나 뭐 신경 쓰는지 알아? 받침에 엄청 신경 써. 그래서 이렇게 쓰면 또 막 그래요. 나중에 와서 오탄데요? 막 거의 사이시오 빠져야 되는데요? 막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공부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되게 예민해. 그래서 특히 또 외래어 표기법 있죠? 외래어 표기법 그거 아닌데요? 나와서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죠? 근데 공무원이니까. 그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해졌어. 가스 렌즈야, 가스 레인지야, 이런 거 있잖아요. 슈프림이야, 시프림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엄청 따지잖아. 그 정근대사랑 근현대사가 뭐가 다르냐면, 그냥 보세요. 이게 또 막 바빠. 이게 또 막 또 받아 적지 마. 받아 적고 또 막, 외우고 하지 마요. 근데 이게 역사학계는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통일이 돼 있냐면, 이 약속입니다. 한국사에서 약속. 그래서 그 정근대사는 그냥 우리가 하는 한자식 발음을 해요. 표기를 해줄 때 한국사는. 근데 근현대사로 가면 지금 현재 중국 발음 있죠? 그래서 중국 발음에 유사하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죠? 그냥 들으면 끝이야. 이게 외울 게 뭐 있어. 이건 그렇다고 이걸 발음 표기법은 이러고 시면 나올 것 같아? 그건 국어에서나 내는 거지. 한국사는 절대 안 나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얘기를 했잖아. 저 강을 요하라 그런다며. 그거는 중국 애들이 요하라는 글자를 쓴 걸 우리가 도금하는 그 발음이야. 근데 근현대사로 가면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 발음과 유사하게 표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하라고 하던 걸 근현대사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랴호허라 그래. 그러려니 하세요. 두 번째, 여기 아까 요동이라고 표현했죠? 요동. 그런데 이게 랴호허의 동쪽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요 똑같은 내용이 근현대사에 가잖아. 근현대사. 그러면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랴오뚱 반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랴호허의 동인데 동이 아까 중국 발음이 약간 뚱 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의 황제들 얘기할 때 실제로 이제 수나라 멸망 이후에 그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건국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당태종 이세민이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세민이라고 발음했잖아. 이게 뭐냐면 한자로 우리가 이세민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잖아.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야. 그 다음에 명태조 주원장, 송태조 조광윤. 우리랑 똑같잖아 지금 발음이. 근데 근현대사는 그렇게 안 불러. 근현대사는 뭐가 발음 표기법이냐면 중국 발음에 유사하게 발음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중국국민당 순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원이 그 중국 발음에 비슷하게 표기를 한 거거든. 근데 우리 한자로 읽으면 손문이라 그래. 그러니까 손문 순원 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대총통이 짱제스예요. 근데 교과서 표기는 짱제스야.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냥 장개석이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중국공산당이라 그러면 중국 발음식으로 하면 마오쩌둥이야. 그래서 교과서에는 마오쩌둥이라고 써 있어. 근데 우리가 한자로 써서 우리가 독음을 할 때는 모택동이라 그래. 그래서 모택동, 마오쩌둥 그냥 같은 사람이야. 그냥 왜 그러니까 자꾸 그런 혼선을 빚냐면 그냥 알아만 두시라는 거야. 마오쩌둥, 모택동을 여러분이 구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표기하는 게 한국사에서는 약속이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거야. 요거는 근현대사에서 요 랴오뚱반도 얘기는 바로 나와요. 특히 뒤에 이게 청일전쟁의 결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1894년 청일전쟁 결과에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추정되는 이 요령성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랴오닝성이 되는 거야. 근데 랴오닝성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가 이제 동북삼성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동북이라는 게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동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북이잖아.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 입장이야. 중국 입장에서의 만주는 동북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발음을 뚱빼이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우리가 들으면 대충,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래서 요게 이렇구나. 끝. 마지막으로 중국 지명하고 요 얘기 정리할게요. 중국 지명은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건 됐고요. 제가 아까 이거 왜 지워? 여기 아까 황하라 그랬잖아. 그지? 황흐. 여기가 이제 중국 문명의 발상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부터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이런 건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고등학교 때 또 나와요. 그런데 그 황하 문명의 가장 바로 위쪽에 하나 찍으면 이게 현재 중국의 뭐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에 가면 텐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텐진. 우리 발음으로는 천진이라고 발음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텐진은 뭘로 유명하냐면 베이징의 외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딱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서울의 외항으로서 인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요 항구, 주요한 공항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베이징도 내륙에 있거든요. 베이징의 외항 역할을 하는 게 텐진, 천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각선으로 좀만 올라가면 여기 동네가 어디냐면 중국 최고의 도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위치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근데 대충 이 황하부터 시작해서 쌈뚱, 황하부터 시작해서 베이징 쪽 이쪽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중국이에요. 됐죠? 그래서 중국은 황하에서 시작된 거야. 황하. 황하가 왜 황하지? 이 땅이 비옥한 황토지대야. 황토흙. 중국 가면 모래 졸라 많거든요. 엄청 많아. 그래서 이 모든 게 이걸로 시작했어. 그래서 얘네들의 문명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을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네들은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얘네들 죽으면 어디 가냐면 황천 가. 누런 하늘. 우리는 죽어서 누런 하늘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죽어서 깨끗한 하늘 가면 돼. 중국 새끼들 누런 하늘 가면 돼요. 이해됐죠? 황하에서 컸으니까 죽어서도 황천으로 가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얘네들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오직 중국의 천자만이
황금색 휘장, 황금색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천자만이. 그래서 중국의 애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은 각각 색깔마다 또 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필요 없고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 동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자기를 한 단어로 부를 때 화라고 하잖아. 화. 그래서 여러분 중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민족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동네를 화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 애들은 항상 적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말은 말을 바꾸면 자, 저 황하강유역 말고 중국에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양쯔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요 동네를 화남 문화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 우리 교과서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은 강남이에요. 강남. 실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크게 화북과 강남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실제로 중국은 굉장히 많이 나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따위 구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어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중국 역사 내가 살짝 할 건데 중국 역사할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중국은 항상 화북에 있어야 돼. 모든 근원의 시작, 모든 생명의 시작. 됐죠? 그런데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중국 애들이 화북에 없고 중국 애들이 강남에 도망 내려가 있는 걸 볼 거야. 요걸 한 2번 정도 볼 거거든.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중국 한족들이 엄청나게 지금 굴욕적인 거야. 그리고 중국 한족들이 엄청나게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뺏기고 엄청나게 더운 강남 지방에 밀려 내려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중국 지역은 요 정도만 그냥 끝. 됐죠? 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끝. 됐죠? 네.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시죠. 자, 주요 하천 산맥입니다. 주요 하천 산맥. 자, 그리고 주요 하천 산맥 먼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지명을 말씀드릴게요. 지명.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산맥부터 시작할게요. 산맥. 자, 산맥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산맥 진짜 졸라 많잖아. 그지? 저희 시험이랑 관련 있는 애만 하겠습니다. 됐죠?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백두대간의 등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형의 중심축, 백두대간의 등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갈래는 이쪽으로 빠집니다. 됐죠?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지. 이게 백두대간의 등뼈야. 가장 기본 골격이야. 그래서 산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딱 요것만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지명 때문에 만약에 하나를 더 플러스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 끝. 더 이상 없습니다. 되죠? 그러면 각각의 산맥들의 이름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근데 좀 인간적으로 나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아? 물론 뭐 쓰긴 쓸 건데. 얘를 뭐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태백산맥이라고 하잖아. 그죠? 설명 안 해도 되지. 오케이. 그러면 요 위에 동네를 뭐라고 하느냐? 요 위에 동네. 얘는 그냥 이름 하나 들어두시면 이 산맥 이름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산맥 이름이 저 동네 지명이야.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눈도장만 한번 찍어주면 돼. 됐죠? 시작해 볼게요.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함경산맥이라고 해요. 함경산맥. 그러면 봐봐요. 아까 북쪽에 도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 경기도 바로 위에 요 동네가 황해도거든. 지금도 북한에서 이 황해도가 제일 중심이야. 그럼 북쪽에 있는 애 둘이 하나가 평안도고 하나가 함경도거든.
그러면 얘 이름을 대충만 기억해도 함경도랑 평안도가 누가 동쪽이고 누가 서쪽이야? 함경도가 동쪽이고 평안도가 서쪽이 되겠죠? 우리 돼야 되는 거지? 왜요? 여기다 대고 외우라 그러진 않겠지? 왜요? 여기가 평안도고 여기가 함경도인데 얘 이름이 함경산맥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퇴장이야. 같이 수업 못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순리대로 가셔야 돼. 논리대로. 됐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 이 태백산맥 자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백두대가 내려오다가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애가 하나 있어. 근데 지금 보시는 요 산맥 중에 사실은 우리가 한국사를 할 때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이름이 뭐냐면 요 집 밑으로 내려온 애 있죠? 얘가 이름이 소백산맥이에요. 소백산맥. 그러니까 얘가 태백. 크다는 얘기겠지. 사이즈 크잖아. 얘는 얘보다 좀 작잖아. 그래서 소백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소백산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백산맥은 실제로 동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역사에 영향이 제한적이야. 그 다음에 함경도 마찬가지야. 치우쳐 있고 너무 북쪽이고 어차피 요 북쪽이 여기가 지금 백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동네가 개마고온이고 뭐 그런 거야.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놀러 가는 건 몰라도 여러분 자연과 함께 개마고온 2편한 세상 32평 아파트 분양해. 그거 해서 살고 싶어? 개마고온에서? 그 고지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감자와 함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실제로 수업에는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떨어지면서 문화권을 완전히 동과 서를 나눠버린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상 문화권과 전라 문화권이 실제로 나누어지는 게 얘 때문이에요. 되죠? 그래서 소백산맥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소백산맥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당시에 왔다 갔다 했던 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가 중령이고 밑에가 조령이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나중에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 그러니까 위에 고구려라고 하는 대제국과 밑에 만만치 않게 비옥한 한강유역을 배경으로 해서 강성해졌던 백제. 그 사이에서 신라나 가야는 그 옆에 있는 가야나 신라는 얘네들은 수준 이하야. 이게 아예 비교도 안 돼요. 됐죠? 삼국 막 형성기에는. 근데 가야랑 신라가 이게 어떻게 살아남냐면 지형적 요인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백제나 고구려가 함부로 신라랑 가야를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게 여기서 소백산맥이 얘네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실은 지형적 장애가 돼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요 고개를 위에 거를 중령 그리고 밑에 거를 얘를 조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외울 게 어딨어. 외울 얘기가 아닌데. 그죠? 지도시험 볼 거야? 이 조령이 왜 조령이냐면 저 조자가 세조자입니다. 세조자. 조령이 해발고도 650m야.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장비가 있어.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 그냥 두 다리로 걷든가 아니면 끼케야 이용할 수 있는 게 말 정도밖에 없잖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군대가 해발고도 650m를 넘나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고개가 뭔지 아시죠? 아니 내가 이 동네에서 이 뒤에 동네를 가고 싶어. 이 동네에서 저 뒤에 동네 가고 싶어. 그거 어디로 가겠어? 당신들 어디로 갈래? 여기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됐죠?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고개라 그러잖아. 이거 아니고요.
됐죠? 고개. 근데 얘 이름이 조령이야. 왜 조령이냐면 해발고도 650m. 날아가는 새들도 얼마나 산맥이 험준하면 날개를 접고 쉬어가는 고개야. 새들이 쉬어가는 고개. 그래서 이름이 조령이에요. 그런데 이 조령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넘어가는 그 소백산맥 자락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동네가 오늘날의 문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문경 세제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 세제라는 말이 새고개예요. 새고개. 됐죠? 네, 그런 말이야. 아직도 지명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한 지역적 장애가 됐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소백산맥 자락 하나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와 신라가 이 대제국들 사이에서 지형적 장애로 초기에 버텼던 거지. 되죠? 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산맥 이름 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보너스야. 됐죠? 나 신발 보너스 필요 없는데. 아, 그래.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낭림산맥이에요. 낭림산맥.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애 있지? 요 동네, 요 위에 동네 백두산 아니야. 백두산 여기야. 요 동네는 중강진이야. 중강진 끝에는. 몰라도 돼. 우리나라에서 최고 추운 동네. 들어봤어요? 1월 평균 기온 기본 마이너스 20도 이상이야. 시베리아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중강진 많이 안 들어가 봤어? 중강진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함부로 입 벌리면 안 돼. 집에 들어올 때까지 못 다물어. 됐죠? 그 상태로 얼어. 이해되죠? 네.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낭림산맥인데 이 산맥은 몰라도 돼. 그런데 저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저 동네 지명이 나눠져요. 근데 저 지명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되죠? 네. 그래서 낭림산맥 얘기했으니까 지명 얘기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명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낭림산맥의 서쪽을 이쪽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이쪽 동네를 관서라고 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관북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낭림산맥의 북쪽이잖아. 관북. 그럼 이쪽은 뭐야? 서쪽이죠. 서쪽이지.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관서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사에서 우리가 관북 얘기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관서만 루트장 찍어 두시면 됩니다. 관서 지방은 요건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 이 동네가 조선왕조 500년 반양의 동네로 찍혔던 동네야.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차별받고 철저하게 수탈당했던 동네야.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반양의 동네, 밀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를 관서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북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을 서북인 또는 서토인 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평안도입니다. 그래서 평안도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선을 배울 때 사실은 19세기에 여기서 이 지역 차별에 대해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그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1811년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근대 개항기 사실은 외래 문물 수용에 가장 앞장섰어요. 이 평양 지역과 함께. 왜냐하면 철저하게 소외됐었거든. 그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차별적인 조선이라는 사회를 부정하는 그룹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대 개항기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동네가 바로 서북계, 평양을 포함한 서북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바로 그들은 그 세상을 원했던 거야. 그죠? 나중에 우리 뒤에 배울 거야. 그래서 근대 개항기에도 사실은 조선의 국왕을 부정하는, 그래서 공화정책 국민국가로 가자라는 그 얘기도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1907년 신민회예요. 그죠? 네,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독립운동도 보면 우리가 기호파라 그러거든. 좀 이따 할게요. 서울 쪽이야, 서울 쪽.
그래서 이 기옥의 대표가 우남 이승만이야.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그냥 그러려니 할 거야. 그 다음에 서북계의 대표가 도산 안창호야.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크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사실은 계속 긴장관계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쪽 동네 사람들은 경기 충청 사람들은 그걸 이제 기호라 그러거든요. 합쳐서.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주권을 뺏겼지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국권을 그대로 찾으면 되는 끝. 그럼 모든 게 그대로야. 서북계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운동 안 합니다. 그 차별적 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을 때는 그 나라는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야. 대한제국이 아니어야 한다야. 그래서 독립운동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죠?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새끼도 졸라 화났구나. 뭐 그런 느낌이야. 끝.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이제 산맥 끝났습니다. 자, 하천할게요. 자, 하천하면서 지명정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북쪽에 큰 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산맥 나머지 더 있어. 무시.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 맞죠? 두 번째. 지금부터 하천할 건데 강도 엄청 많아요. 아시죠? 뭐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다 있어요. 됐죠? 무슨 뭐 우리 천 하나씩 다 흐르고 막 그러잖아. 그죠? 저 안양천 옆에 사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 중양천 옆인데요. 통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하천만 할게요. 해볼게요. 첫 번째. 백두산에서 크게 발원하는 하천 3개 중에 2개.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가 백두산이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백두산. 자, 하나는 이렇게 흘러서 동해로 나가는 하천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흘러서 서해로 나가는 하천이 있어. 근데 이 2개가 하나가 뭐야? 압록강. 하나가 뭐야? 두만강. 하나가 뭐야? 두만강. 하나가 뭐야? 압록강. 근데 둘 중에 누가 압록강이고 누가 두만강이야? 확률이 2분의 1인데 항상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정리하고 끝이야. 됐죠? 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얘가 제일 위에 있지? 우리나라 지도에서 제일 위에 있잖아. 그지? 우리 몸 위에 제일 위에가 뭐야? 머리지? 머리. 그래서 그래서 두만강이야. 되죠? 별거 아니야. 두 번째. 여러분, 백두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단일하천으로는 얘가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저렇게 길게 가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물의 압력이 장난이 아니겠지? 압력이 장난이 아니겠지? 그래서 압록강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압록강.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 그 다음에 위에,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동해로 나가면 두만강.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주요 하천 3개로 갈게요. 주요 하천, 지금부터 말하는 3개는 옛 고어까지 기억해야 돼. 옛 고어. 왜냐하면 사료에 그대로 나와. 됐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얘가 커브가 하나 있지. 그치? 커브가 한 번 더 나오지. 근데 뿅 할 때 여기 지금 깨져나간 거 보여? 여기 깨져나가네? 여기 깨져서 들어간 거 보여? 이걸 광양만이라 그러거든? 몰라도 돼. 그런데 저 깨져나간 걸 왜 표시했냐면 저기 깨져나간 대로 굉장히 중요한 강이 하나 흘러.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흘러나가는 요 하천 있죠? 하천 있죠?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대동강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한강이라고 말한다면 북한에서는 대동강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동강이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대동강 바로 옆에 여기 도시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잖아? 그러면 얘가 뭐냐면 북한 최고의 도시 평양이야. 그래서 여러분 평양이요. 서울이랑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동네가, 지금 요 동네가 서울이잖아요. 그죠? 서울에 한강이 흐르잖아. 평양에는 대동강이 흘러. 그죠? 서울이 외양을 하나 갖고 있죠? 서울의 외양이 인천이잖아. 평양의 외양이 바로 요 앞에 있는 북한 제2의 도시 남포예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컴퍼스라고 치면, 그러니까 반지름, 인천에서 서울을 반지름으로 잡아. 그리고 컴퍼스를 돌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울, 인천을 반지름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원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대한민국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 북한이 똑같아. 남포에서 평양을 반지름으로 해서 거기를 한 바퀴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북한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북한에서 최고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선 평양 시민으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은 그냥 신발 서울에 살고 싶으면 살면 되잖아. 맞죠? 저는 참고로 서울 시민이 아닌데 내가 서울을 꼭 못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북한은 아무나 평양 시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평양 여기까지 됐죠? 여기 대동강입니다. 노도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 대동강의 옛 이름 하나 써드릴게요. 자, 대동강을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얘가 폐수라고 나옵니다. 폐수. 그래서 폐수란 말이 나오면 대동강이구나 그러시면 돼요. 됐죠? 됐죠? 두 번째, 압록강 보이세요? 대동강 보이세요? 근데 아까 여기 사이에 쑥 들어간 데 있죠? 쑥 들어간 데. 거기에 사실은 하천이 하나 더 흘러요. 되죠? 됐죠? 여기에 사이에 움푹 들어간데 여기에 흐르는 하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청천강은 그래도 누도장 하나 찍어놓으면 좋아. 되죠?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근데 이 청천강은 옛 이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옛 이름이 뭐냐면 살수야. 그래서 수나라에 113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사실은 별동네 30만은 거의 전멸시켜버리잖아. 살아 돌아간 자가 몇 안 되거든. 그 살수 대첩 어디서 한 거야? 어떻게 했어? 살수겠지. 맞죠? 그냥 죽여서 살수가 아니에요. 됐죠? 여기서 죽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할 때 우리가 나중에 또 거란을 격퇴하는 얘기할 때도 여기 또 나와요, 동네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홍경래난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소개했잖아요. 몰라도 돼요. 홍경래난이 일어나서 장악하는 지역이 이들이 대동강, 평양까지 못 와요. 청천강 이북 고을들을, 성들을 장악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청천강, 그러니까 농민반란인데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다. 그럼 그게 뭐냐면 홍경래난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 하천의 이름이 자꾸 선지나 또는 여러분 교재를 읽다 보면 자꾸 거슬리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동네인지는 그냥 노도장만 찍자 이거야.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하천이 하나 이렇게 흘러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끝.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 임진강 아닙니다. 얘 예성강이라고 합니다. 임진강은 어디에 있냐면요.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그러니까 춘천 쪽에서 발원해서 남양주를 거쳐서 서울을 관통해서 서해로 나가는 얘도 한강이고요. 충주 쪽에서 발원해서 사실은 남양주에서 합류해서 서울을 관통해서 나가는 얘도 한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지류가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나가잖아.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이 설명이 필요한가요? 한강이? 그래서 한강의 상류를, 요 동네를 한강의 북쪽 지류다. 그래서 북한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지류가 하나 와서 또 합쳐지잖아. 그럼 얘는 남쪽 지류다. 그래서 남한강이라고 합니다. 남한강은 남한에 있고 북한강은 북한인 퇴장이야. 이해됐죠? 북한강도 대한민국에 있는 거야. 그죠? 북한강, 남한강.
그래서 여기 합쳐지는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그 양수리 팔당댐 있는 데야. 팔당댐 거기서 두 개가 지류가 만나잖아. 서울 관통해에서 서해바다로 나가죠. 여기 한강이죠. 한강과 예성강 사이에 얘 있지, 얘. 얘가 임진강이야. 근데 임진강은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일이 없어. 임진강 무시. 그러면 예성강은 얘기를 왜 했냐? 예성강은 왜 했냐? 얘는 고려 때문에 했습니다. 고려 때 이 예성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성강 여기 하류에 보면 바로 하류에 여기 섬이 하나 있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 섬을 뭐라 그러냐면 병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란도라는 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언제 얘기할 거냐면 고려의 정치, 경제 파트에서 고려시대 가장 중요한 국제무역항이에요. 그래서 병란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통일신라는 울산항,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병란도,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강은 설명 안 해도 되죠? 한강 이게 설명 필요해.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 한강이 여기 상류에 여기 중요한, 여기 유명한 동네 여기가 춘천이고, 남한강의 지류에 여기 유명한 동네가 충주야, 충주.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 한강 옛지명까지 할게요. 한강의 옛지명은, 근데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한강의 옛지명은 아리수입니다. 아리수. 되죠? 그래서 청천강은 살수, 대동강은 폐수, 한강은 아리수입니다. 그냥 논도장만 찍어 놓으시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빈칸 넣기 할 일은 없잖아. 받아쓰기 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선지를 보면 또는 사료를 보시면 그냥 떠오르시면 돼요. 됐죠? 외울 건 없고요. 자, 끝.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강 두 개가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그래서, 요 밑에구나. 그래서 만경강과 동진강, 뭐 이런 강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서는 요 하천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요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또 있거든요. 얘가 이름이 영산강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요 강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발원을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하나 있어요. 저쪽으로. 얘가 이름이 뭐냐면 금강입니다. 금강. 한국사에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강이. 한강만큼 중요합니다. 맞죠?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눈도장만 찍으시죠. 이 금강을 옛사람들이 그냥 호강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명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해볼게요. 호강의 서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호서라고 부릅니다. 호강의 남쪽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호서와 호남의 지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강 완전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금강의 위쪽 동네 있죠? 여기 꺾이는데 위에 동네. 여기다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돌리면, 여기다 동그라미 대충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하나 돌리면 이 동네가 전통적인 충청도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많이 쇠락했죠. 그건 근대 개항기에 특히 일제 도로, 신장로, 그리고 철도 부설과 함께 철저하게 이 동네가 소외당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충청도 원래 최고의 도시입니다. 자, 이 동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특히 우리가 백제편을 할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웅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동네는 우리가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면 다음 시간에는 뭐 여기 인문반이니까 크게 할 얘기가 없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거 얘기할 때 저 얘기부터 시작해요. 구석기 시대 가장 유명한 유적지 무조건 두 개는 외워야 되거든. 하나가 연천정국리, 하나가 공주석장리예요. 이 공주석장리는 구석기 최고의 유적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구석기 시대부터 배워. 그러다가 나중에 백제편에 가면 또 배웁니다. AD 475년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패해서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 문주가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해요. 그때부터 백제는 웅진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그 웅진에서 조금 더 하류, 그러니까 평야지대로 내려오잖아요. 하천에 하류로 내려오면 평야지대죠. 평야지대. 그래서 그 평야지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만큼에다가 대충 동그라미를 좀 돌리면, 자, 이 동네가 어디냐면, 자, 이 동네가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고대 지명은 삽이에요. 부여도 선사시대부터도 배웁니다. 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징역이에요. 그래서 청동시대 대표적인 유적지 출제율 1위 무조건 부여 성공리예요. 부여 성공리. 그러니까 신석시대 대표,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대표가 연천정공리 공주석장리라면 신석기 시대 대표는 서울 암사동, 청동기의 대표는 부여 성공리예요. 그러니까 유적지 하나도 기억 안 하더라도 대표 하나씩만 외울 때 청동기의 대표 부여 성공리야. 그 부여입니다. 됐죠? 자, 538년 다시 이제 고난에 빠졌던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 중흥정치를 하는 게 6세기 성왕이에요. 그래서 6세기 성왕이 국호도 백제에서 나라 이름을 부여로 바꿔요. 위에 있는 부여와 구별해서 우리가 보통 남부여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면 바로 이곳으로 천도해요. 넓은 사비, 평야지대로. 그렇죠? 이러면서 백제를 다시 중흥시키는 그 성왕 얘기할 때 부여, 사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할 때 마지막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거기서 의자왕과 바로 그의 큰아들 부여융이 포로로 잡혀요. 그러면서 660년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되죠? 네, 그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영동영서라는 표현을 쓰잖아. 걔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걔는 실제로는 태백산맥의 가장 큰 고개인 대관령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되죠? 그래서 대관령의 동쪽이다.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 그러냐면 영동이라고 하고요. 대관령의 서쪽이다. 오늘날의 요 한강 지역이죠? 한강 지역. 그래서 이쪽 동네를 영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경상도 지역 있죠? 이 지역은 자, 대관령의 남쪽이다. 그래서 령남이라고 해요. 령동, 령서, 영남인데, 근데 우리가 두음법칙이 있잖아. 리을이 맨 앞에 초성으로 쓰이는 걸 꺼리잖아. 그래서 리을 탈락. 그래서 영동, 영서, 영남인 거죠. 그죠? 그래서 호소, 호남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영산강, 이렇게 흐르는 게 섬진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하천입니다. 자, 현재 사실은 요쪽 강도 제법 길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부터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강이야. 요 강은 이름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뭐냐면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됐죠? 그래서 낙동강도 실제로 우리가 고대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배워요. 그래서 낙동강이 딱 뭐의 경계가 되냐면 바로 신라 문화권과 신라와 가야를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동쪽이 신라, 낙동강의 서쪽이 가야가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낙동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산맥, 하천, 그리고 주요 지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주요 도시들 뭐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사실 또 있기도 한데, 요 정도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인문반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선지에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안다는 가정 속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호남, 호서를 설명할 때 굳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말한다고 굳이 뭐 설명하지 않거든요. 되죠? 하나 빠졌다. 나중에 우리가 조선에 가면 이 말을 써요. 특히 조선에. 그 전까지는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에 가장 기득권 세력들이 사는 동네야. 됐죠? 그래서 이쪽 지금 한강 쪽 있죠? 됐죠? 이 동네를 나중에 우리가 경기라고 부를 거예요. 경성과 기흥을 합친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 동네를 보통 여기가 이제
한성 있는 데잖아. 오늘날의 서울 지역. 그죠? 그래서 한성 지역과 여기 지금 금강의 서쪽 지역 있죠? 충청도 일부 지역. 요 동네를 보통 합쳐서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호지방이라고 불러요. 기호. 이건 조선시대 가서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조선의 가장 기득권들이 사는 동네야. 그래서 기호라는 건 편하게 갈게요. 쉽게 갈게요. 경기와 호서를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와 충청. 이게 조선의 가장 기득권들이 사는 세력이야. 지역이야. 여기를 뭐라 그런다? 기호지방. 되죠? 요 정도만. 아까 기호지방은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동네가 서북이에요. 서북은 조선왕조 100년 철저하게 소외됐던 동네. 그 다음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동네는 기호지방.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 경기와 충청 일대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지명 얘기 다 했습니다. 되죠? 이 정도까지 하시죠?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사실 조금 오버됐거든. 자, 오버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마지막에 있는 중국사 있죠? 중국사.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중국사까지 뭐 하면 좋은데 근데 제가 그냥 여유 있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지역사까지는 제가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 여러분 뭐 맨날 오버하지 뭐. 근데 어쨌건 이건 내가 오늘 끝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사는 여유가 있으면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알아두면 좋은 중국사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시죠. 네, 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시간이.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은 입문반이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두면 좋은 내용이니까 제가 모든 반에 원래 들어가서 막 테스트도 보고 막 시험도 보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반은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뭐 프린트도 제가 다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그러면 들어두면 다 그래도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두면 나중에 써먹을 날이 오겠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복습하고 그럴 내용도 없어요. 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